스웨덴 사부를 선정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애널리스트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 방산시장 애널리스트죠. 그 30년간 이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폴란드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부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국방장관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서마세지엄 쇼링연입니다. 14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말이죠. 폴란드가 추진하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3천 통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었죠. 초기 계약만 4조 원, 유지보수 운영까지 포함하면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한국 한화오션이 참여했습니다. 독일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도 뛰어들었죠. 이탈리아 핑칸티에리,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까지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총출동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가져갔습니다. 한국이 탈락했습니다. 이건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발트웨너, 커링판 지역이니까요. 스웨덴 사브의 A26 블랙킹급 잠수함은 이미 그 해역에서 검증됐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폴란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장보고함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죠. 장보고함, 한국 해군의 첫 잠수함이었습니다. 체리 200톤급이죠. 한국 정부는 이 잠수함을 폴란드에 무상으로 주기로 했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장보고함 무상 양도 의사를 전달했었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화에 실패했습니다. 스니커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도 못 따냈는데 무상으로 잠수함을 준다? 방산시장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애널리스트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미쳤나요? 계약도 없는데 왜 줍니까? 대들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방산시장에 철칙이 있습니다. 계약 없으면 무상 지원 없다는 거죠. 하나리는 당연한 겁니다. 기업도 아니고 국가가 움직이는 사업인데 말이죠. 수조 원짜리 무기를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신뢰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먼저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죠. 장보고함은 퇴역 이후 방산 수출 및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무상 양도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마리 토끼? 수주도 실패했는데 무슨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네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폴란드한테 빚이라도 있나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세이어의 이해가 그난텐 세이안드워너시죠. 장보고함은 비록 1200톤급이지만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닙니다. 1988년 독일 HW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현 1991년 진수됐죠. 한국 해군이 1992년에 인수해서 1994년부터 34년간 작전에 투입했습니다. 지구둘레 16바퀴가 넘는 약 63만 3천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이었죠. 이 잠수함을 토대로 한국은 국산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까지 받았죠. 그 시작이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함정입니다. 그런 잠수함을 계약도 없이 그냥 준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너무 침착했거든요. 발표 현장에 있던 한국 측 인사들을 봤습니다. 당황하거나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뭔가 있다. 테이블이 저는 직감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해주더군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한국은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보고함을 양도하는가? 방산 시장의 상식을 깨는 이 결정 뒤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과거 방산 수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어서였죠. 시리리얼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전날 터키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알타이 전차 사업이었죠. 한국은 계약이 확정되기도 전에 터키의 기술 이전을 시작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잠수함 사업이었죠. 한국은 계약 전부터 인도네시아 승조원 교육을 지원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전부터 투자합니다. 술내원서의 시청원리들 를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수하죠. 참, 이건 전략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장보고함을 주는 이유를 말이죠. 10딜 4조 원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뢰를 산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신뢰가 다음 기회를 만들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방산시장의 상식이 아닙니다. 매섭 위험천만한 도박처럼 보였죠. 과연 이게 통할까? 크레이틴의 쇼니니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24년 12월 말 공식 퇴역 후 폴란드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는 중이었죠.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이 전략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손해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슈르맨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는지 말이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야 했거든요. 방산시장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계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지원입니다. 당연한 순서죠.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거래입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죠. 그런데 한국은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지원을 먼저 하고 계약은 나중에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 계약도 못 받았는데 지원은 계속한다? 제 동료 마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아직도 한국 건 붙잡고 있어요? 너네들 노크링가 술너, 아니, 수간이지가 없네. 프리어서 이어행 같으나인 안도엔에서 그냥 실수 아닐까요? 정치적 결정이거나. 아니야만, 메이레남, 뭔가 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이 너무 조직적이었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승인, 대통령 특사 파견, 국방부 공식 발표. 이건 즉흥적 결정이 아닙니다. 계획된 전략이죠. 저는 한국의 과거 방산 수출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 사업이 눈에 들어왔죠. 당시 터키는 자국산 주력 전차 개발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원했죠. 계약은 복잡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이 까다로웠죠. 협상이 몇 년씩 끌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부터 기술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터키 기술진을 한국으로 초청했죠. 교육을 시켰습니다. 설계 도면도 단계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도 안 했는데 핵심 기술을 넘겨준 겁니까? 보통은 계약금을 받고 1단계 이행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기술을 넘깁니다.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하죠. 그게 상식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뢰를 먼저 보여줬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8년 터키는 알타이 전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들어간 전차였죠. 그리고 터키는 한국의 장기 파트너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를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였죠. 2011년부터 시작된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장보 고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총 11억 달러 규모였죠. 그런데 계약 체결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예산 문제도 있었고
기술 이전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죠. 캐드캐버 계약이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원할 걸 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얀, 당연하죠. 한국은 또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승조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잠수함 운용 교육을 시작했죠. 계약도 완전히 마무리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건 도박 아닙니까? 제 옆자리 동료가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계약 취소되면 교육비는 누가 물어요? 마들이 머시는 얼마나 썸너메리에 스테로메이드.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결과는요? 2012-9년 세 번째 잠수함까지 모두 인도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에 만족했죠. 그리고 추가 계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전부터 투자합니다. 그런 위험을 먼저 짊어집니다. 신뢰를 쌓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수합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미원의 마크는 메세이 크리에이터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 말이야. 계약 전 투자 전략이지. 그게 통해요. 너르스의 유니티니 비킵카메요. 지금까지는 통했어. 대어기도 인도네시아. 마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계약 안 되면 손해인데 이스트인데 그렇지. 카스나이 와서 아티 하지만 생각해봐. 상대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지원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겠어? 신뢰가 생기겠죠. 마야. 그리고 그 신뢰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야. 마시가 끄덕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그래도 폴란드 거는 다르잖아요. 이미 수주 실패했는데요. 맞습니다. 닉네이, 터키도 인도네시아도 결국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죠. 이미 스웨덴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은 끝났죠. 그런데도 한국은 장보고함을 줍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7월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엄청난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더군요. K2 전차 1000대입니다. K 자주포 670문이죠. 얼핏 워지 경공격기, 천무다연장 로켓까지 총 65조 원 규모였습니다. 65조 원이요?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마야. 단일 국가 방산 수출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야. 그리고 2024년 7월에는 K2 전차 2차 계약까지 체결됐습니다. 한레일이 9조 5천억 원 규모였죠. 현재까지 누적 계약액이 34조 원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됐죠. 잠깐만요. 마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14조 원 잠수함 사업은 그래, 전 이미 34조 원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4조 원을 노린 거지. 그럼 총 48조 원이네요. 마야.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보이지? 미원의 마케팅 메세이 한국이 왜 장보고함을 주는지 말이야. 스만 18조 원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총 방산 협력 규모죠. 14조 원 잠수함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기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었죠. 잠수함 하나를 놓쳤다고 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더 쌓을 기회였죠.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투자예요. 장기 투자. 장보고함 한 척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퇴역 잠수함이니 시장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들어낼 신뢰의 가치는요. 폴란드가 앞으로 추진할 수십조 원 규모 방산 사업에서 한국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가치는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없는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음 신뢰 이하였죠. 방산 시장에서 신뢰만큼 비싼 것도 없습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반대로 신뢰를 쌓으면 다음 계약이 쉬워집니다. 반대겸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방산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나요 어떡해요? 계약이 전부가 아니게 됐어. 신뢰가 더 중요해졌지.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카시나이 왔어.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계산하고 있어. 저는 장보고함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1200톤급 퇴역 잠수함이죠. 하지만 폴란드에게는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노후한 킬로급 잠수함 1척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리 이스셔버 3000톤급이지만 구형이죠. 소련용함, 소련제입니다. 신형 잠수함이 오려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전력 공백이 생기죠. 장보고함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승조원 교육용으로도 완벽하죠. 폴란드 해군은 소련 잠수함만 다뤄봤습니다. 서방 잠수함 기술은 낯설죠. 장보고함은 독일 HDW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서방 표준이죠. 폴란드 승조원들이 이걸로 훈련하면 2030년 신형 잠수함이 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좀 실용적이네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암튼 한국은 상대가 정말 필요한 걸 주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적시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게 신뢰를 만들죠. 저는 점점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34조 원까지 커졌는지, 그리고 장보고함 무상 양도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장보고함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2024년 11월 말이었죠. 한국 해군 진해기지였습니다.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정박해 있더군요. 저게 34년 된 잠수함이라고요? 함께 온 마크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거든요. 제나 이기다각 통급입니다. 길이 56m, 너비 6.2m죠. 작은 잠수함이 아닙니다. 하나 레인드 함장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승조원입니다. 12월에 퇴역하면 폴란드로 갑니다. 그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죠. 샘시슈란 14년입니다.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은 잠수함 기술이 없었죠. 독일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1991년 진수됐습니다. 1992년 한국 해군이 인수했죠. 1994년 6월 작전에 배치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함정이 한국 잠수함의 시작입니다. 함장님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항해했습니까? 베르렌스 시라 대보학교놈 24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구 둘레 19바퀴가 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34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이 63만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는 겁니까? 대단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마크가 감탄했습니다. 함장님이 우리를 함내로 안내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잠수함은 다 그렇죠. 하지만 정돈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작동했습니다. 퇴역하기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만덤 아깝죠? 하지만 더 좋은 곳에 갑니다. 폴란드맨님 알아면 사는 등 말입니까? 네? 네? 폴란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해군은 현재 잠수함 1척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ORP 오즈호죠. 킬로급 3,000톤급입니다. 하지만 구형입니다. 소련제죠. 1986년 건조됐습니다. 장보고함보다 2년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노후화가 심각하죠.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 긴장이 고조됐거든요. 잠수함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르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형 잠수함이 오려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년입니다. 그 사이 어떻게 합니까? 킬로급 1척으로 발트해를 방어한다. 나 불가능하죠. 전력 공백이 생깁니다. 폴란드가 장보고함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이크와네리 함장님이 웃었습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거죠. 하지만 1200톤급인데요.
킬로급은 3천 통업 아닙니까?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중요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발트해는 깊지 않습니다. 평균 수심 55m죠. 대형 잠수함보다 중소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함 같은 1200톤급이 적합하죠. 그리고 교육용으로도 완벽합니다. 함장님이 덧붙였습니다. 교육용이요? 네? 네. 폴란드 승조원들은 지금까지 소련제 잠수함만 다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스웨덴 사브의 에이리션 6 블랙킹급은 서방 기술입니다. 폴란드 승조원들에게는 낯선 체계죠. 그걸 2030년에 갑자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장보고함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장보고함은 독일 HW 기술입니다. 한 네셔네르 함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서방 표준이죠. 폴란드 승조원들이 이걸로 훈련하면 2030년 신형 잠수함에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교량이네요. 마크가 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련 기술에서 서방 기술로 넘어가는 교량이죠. 저는 장보고함을 다시 봤습니다.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죠. 실전 훈련 플랫폼이었습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는 대체제였습니다. 서방 잠수함 기술로 전환하는 교량이었죠.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요? 신어. 마크가 물었죠? 한국이 왜 이걸 주는지 말이야. 폴란드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죠. 적시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그게 신뢰를 만듭니다. 함장님이 우리를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34년간 무사고로 운영됐다고 하셨죠? 네? 네? 단 한 번도 중대사고가 없었습니다. 레이섬, 놀랍습니다. 잠수함은 위험한 무기입니다. 바다 밑에서 작동하죠.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34년 무사고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완전히 그의 말에 자부심이 묻어났죠. 폴란드가 이걸 받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블루와르는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도 작전 투입 가능합니다. 셰위 에치트는 저는 놀랐습니다. 퇴역 직전인데 바로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고요? 한국 해군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함장님이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보낼 거니까 더 신경 썼죠. 그 크리에니디 사이즈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수주도 실패했는데 함정 관리는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은 지킵니다. 최선을 다하죠. 함장님이 함내를 계속 안내했습니다. 어뢰실을 봤습니다. 통신실도 봤죠. 기관실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작동했습니다. 폴란드 승조원들이 놀랄 겁니다. 마크가 말하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상태 좋은 퇴역 함정을 받을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퇴역 함정은 부품을 떼어내죠. 재활용하거나 다른 함정에 씁니다. 하지만 장보고함은 달랐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함장님이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보고함을 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주는 거였죠. 우리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방산 시장에서 이런 메시지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시간과 행동으로 쌓이는 거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함장님과 작별하고 기지를 나왔습니다. 제임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근데 말이죠. 신뢰를 사는 거지. 그리고 그 신뢰가 다음 계약을 만들어
히너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34조 원 규모 계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왜 장보고와 무상 양도까지 이어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깊이가 있었죠.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 역사를 말이죠.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 방산 협력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2022년 7월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입니다. 1000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십니까? 한국 육군이 보유한 K2 전차가 약 300대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군보다 3배 이상을 주문한 겁니다. K9 자주포는 67신문이었습니다. FA 어시리 경공격기 78대죠.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222대까지. 총액이 65조 원이었습니다. 65조 원이라고요? 제 동료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마야, 나름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방사능 수출 역사상 최대야. 사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폴란드 국방 예산의 몇 년치입니까? 사례는 상당한 비중이지. 하지만 폴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2022년 2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침략을 여러 번 받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군사력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업체들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전차는 좋습니다. 하늘처럼. 하지만 납기가 문제였죠.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방산 협력이 복잡해졌죠. 폴란드는 조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했거든요. 그때 이데시화는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의 제안이었죠. K2 전차는 이미 양산 중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검증됐습니다. 폴란드는 결정했습니다. 2022년 7월 27일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했죠. 한국과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저는 당시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65조 원 규모 무기 도입 계약,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 70문 도입, 유럽 최대 규모 방산 계약, 실제로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방산업계가 들썩였죠. 한국이 단번에 폴란드 최대 무기 공급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계약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행이 놀라웠죠. 2022년 12월입니다. 첫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계약 후 5개월 만이었죠. 5개월이요? 사라가 놀랐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유럽 업체들은 최소 23년은 걸려. 복잡한 전차일수록 더 오래 걸리고 어떻게 5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한국이 자국 물량을 양보했어. 한국 육군에 납품할 예정이던 전차를 폴란드에 먼저 보낸 겁니다. 자국 군대 전력 증강을 미루고 수출을 우선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은 안 되지. 자국 방어가 우선이니까. 그런데 왜 한국은요? 신뢰를 쌓으려는 거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폴란드는 감동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3년부터 순차 납품이라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2022년 안에 첫 물량을 보냈습니다. 낀토니도 약속보다 빨랐습니다. K가스 자주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초부터 속속 도착했죠. 폴란드 육군이 한국 무기로 재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온 9조 5천억 원 규모였죠. 2차 계약이요? 쓴마음 사라가 물었습니다. 그래? 1차 계약 실행 중인데 벌써 추가 주문을 한 거야. 만족했다는 증거네요. 정확해. 나스는 아니만
폴란드는 한국 무기에 만족했습니다. 성능도 좋았고 납기도 빨랐죠. 무엇보다 한국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계약 후 사후 관리가 철저했거든요. 정비 교육, 부품 공급, 기술 지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저는 현재까지 누적 계약액을 계산했습니다. 세이도 34조 원입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이죠. 아직 납품 안 된 물량까지 합치면 65조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됐어. 제가 말했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보다 많습니까? 훨씬 많지. 주력 전차가 한국산이야. 자주포도 한국산이고.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죠.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EU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운 최전선 국가입니다.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죠.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엄청난 성과죠.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쓰면 다른 나토 국가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실전 배치된 한국 무기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14조 원 잠수함은요? 쓴마음 사라가 물었습니다. 그건 다음 단계였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육군 현대화를 마쳤어. 이제 해군 차례지. 오르카 프로젝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발트해 방어를 위한 잠수함 전력 강화죠. 폴란드는 당연히 한국을 고려했습니다. 이미 34조 원 규모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쌓여 있었죠.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도 전폭 지원했죠. 장보고함 무상 양도 결정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마야. 케네테르는 스웨덴이 가져갔지. 그럼 34조 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사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하나 때문에 34조 원 관계를 망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장보고함을 주는 거군요. 정확해. 나스는 아니만 관계는 계속됩니다. 폴란드는 앞으로도 군사 현대화를 추진할 겁니다. 공군 전력도 강화해야 하고 미사일 방어도 필요하죠. 수십조 원 규모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하나 실패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신뢰를 더 쌓을 기회였습니다. 계약 실패에도 약속은 지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폴란드는 이걸 기억할 겁니다. 다음 사업 때 한국을 먼저 떠올리겠죠. 이게 장기 전략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웨덴은 14조 원을 잃은 게 아니에요. 신뢰를 더 쌓은 거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폴란드 한국 협력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34조 원이 숫자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원이 이해 누적이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쌓아온 신뢰였습니다. 계약을 지켰고 약속보다 빨리 납품했고 사후 관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34조 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보고함은 그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 도구였습니다. 방산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계약이 전부가 아니게 됐잖아요. 관계가 더 중요해졌고, 마야.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저는 다음 조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략적 판단이었죠. 그 뒤에는 분명 치밀한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 정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폴란드 방문 기록을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죠. 공식 명칭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뉴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강훈식 실장, 폴란드 방문, 방산 협력 강화 논의, 간단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스웨덴 단순 매스금 방문이 아니다. 다시는 대통령의 성 스웨덴이나 대로틱사입니다. 무게가 다르죠. 비서실장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방산 협력 담당자였죠. 10월 폴란드 방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 의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때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폴란드가 이전부터 요청해 왔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요청했다고요? 네. 오르카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였습니다. 폴란드는 잠수함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필요했죠. 하지만 신형 잠수함은 2030년에 나옵니다. 그 사이 6년입니다. 전력 공백이 생기죠. 폴란드는 고민했습니다. 임시로 쓸 잠수함이 없을까? 그때 한국 장보고함 소식을 들었습니다. 24년 말 퇴역 예정이라는 거죠. 폴란드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이미 34조 원 규모 협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습니다. 장보고함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잠수함은 전략 무기입니다. 아무리 퇴역했어도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죠.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과 34조 원 규모 방산 협력을 하고 있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오르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4조 원 규모죠. 한화오션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장보고함을 주면 오르카 수주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죠. 폴란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까요. 게다가 34조 원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올렸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NSC요? 저는 놀랐습니다. NSC는 최고안보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죠. 중요한 안보 사안만 다룹니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가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겁니까? 그만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퇴역 함정 처리가 아니었죠.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NSC는 승인했습니다.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군사기밀은 제거하고요. 폴란드가 제3국에 재양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죠.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폴란드에 전달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강화입니다. 2024년 10월이었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메시지를 전달했죠. 폴란드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양국 전략적 파트너십의 증거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번 무상 양도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공식 발언이었죠.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하나는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폴란드와의 장기 협력 강화였죠. 저는 이 전략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4조 원 오르카 수주를 노렸죠. 장기적으로는 폴란드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죠. 관계자가 확인해줬습니다. 장보고함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퇴역 잠수함이니 시장 가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약간 수억 원 정도였죠. 하지만 폴란드에게 주는 가치는 달랐습니다. 전력 공백을 메우고 승조원을 훈련시키고 서방 기술로 전환하는 교량 역할을 하죠.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가치는 측정 불가능했죠.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줍니다.
우리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메시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다음 수십조 원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가치죠. 한국 정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투해역 함정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Furnier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장보고함은 어차피 퇴역합니다. 보통은 해체하거나 박물관에 전시하죠. 하지만 폴란드에 주면요. 전략 자산이 됩니다. 방산 외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퇴역 함정을 쓸모없는 고철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교 자산으로 봉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드뭅니다. Rest my shonem. 보통은 계약이 확정되고 나서 움직이죠. 한국은 다르네요. 그게 한국식입니다.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10월 방문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장기 파트너로 봅니다. 14조 원 계약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가 직접 간 이유였습니다.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폴란드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을 느꼈죠. 그리고 11월이 왔습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를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사부였죠. 한국은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켰습니다. 장보고함 양도는 계속됩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계약 실패와 상관없이 말입니까? 기자가 물었죠. 네. 이는 양국 전략적 협력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방산 시장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수주 실패했는데 무상 지원을 계속한다? 상식 밖의 행동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신뢰가 쌓이는 거죠. 폴란드는 이걸 잊지 않을 겁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사업 때 한국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방산 시장은 신뢰가 전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완전히 보였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이익을 취하는 거였습니다. 14조 원을 잃었지만 신뢰를 샀죠. 그 신뢰가 다음 30조 원, 50조 원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식 방산 외교입니다.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NSC 승인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최고 안보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전략이었죠. 단순한 기업 수주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한국,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한국, 장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안투르의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 이미지가 다음 계약을 만듭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루마니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귀띔했습니다. 루마니아요? 네. 한국이 폴란드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는 폴란드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죠. 한국은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대합니다. 한국은 신뢰를 먼저 줍니다. 이 메시지가 퍼지는 겁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퇴역 잠수함 하나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다니요. 단순한 물건이 외교 도구가 됐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수단이 됐죠. 하지만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앞으로도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미 34조 원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는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자산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투자를 한 거였죠.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최선의 경우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고요. 이제 폴란드 반응을 봐야겠네요. 내가 말한 그리고 스웨덴이 왜 이겼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 선정 결과를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조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스웨덴 사버가 왜 선정됐는지, 한국이 왜 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거든요. 분명 다른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시정학, 유럽연대, 나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 짐작했죠. 그걸 이해해야 한국의 전략이 완전히 보일 겁니다. 폴란드의 결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스웨덴이었을까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한화오션의 제안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스웨덴 사브가 선택됐습니다. 저는 사브의 에어 이슈용 블랙킹급 잠수함 자료를 펼쳤습니다. 2,000톤급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3,000톤급보다 작죠? 크기가 작은데 왜 선택됐을까요? 마크가 왜 이렇게 무르스어마이시 발트해 때문이야. 저는 발트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발트해는 얽히는 특수합니다. 평균 수심이 55m밖에 안 됩니다. 그 얕은 바다죠. 북해나 대서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작은 잠수함이 유리합니다. 웨티어 제킨 셔럴 비아딩어서 있다. 은밀성이 좋고 기동성도 뛰어나죠. A26 블랙킹급은 발트해 전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스웨덴이 자국 해역 방어를 위해 만든 거죠. 이미 스웨덴 해군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전 검증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웨덴이 모든 기준과 납기, 특히 발트해에서 작전 능력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발트해 작전 능력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하나, 한국 잠수함도 훌륭합니다. 샹보 고급 KS 스트라이 등 세계적 수준이죠. 하지만 발트해에 특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우아스 아트레디 지적적 맞춤형이 이긴 거네요. 마크가 말해주시오. 그만큼다 트레이드 웨어 여셔 그래. 기술 수준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저는 다른 요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스웨덴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죠. 폴란드 조선소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잠수함 정비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거였죠. 절충 교역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산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구매하고 폴란드 구조함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 시소 베르남 산업협력이죠. 한국도 산업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달랐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폴란드와 스웨덴은 발트해를 공유하죠. 같은 안보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였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발트해에 있거든요. 스웨덴과 폴란드는 같은 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의식이 작용했어요. 마크가 지적했습니다. 마야. 그리고 나토도 있지. 스웨덴은 2024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나토 회원국이죠. 같은 군사동맹입니다. 나토 체계 통합이 중요했습니다. 스웨덴 잠수함은 나토 표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 해군과 연동이 쉽죠. 한국 잠수함도 서방 표준입니다. 하지만 나토 네트워크 니어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이 유러피언 원칙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한 시소 베르남 그게 뭡니까? 네시냐 메인나 유럽 것을 사자는 거지. 유럽 산업 보호 정책이야. EU는 방산 분야에서 영내 협력을 강조합니다. 유럽 기업끼리 협력하고 유럽 무기를 사는 거죠. 폴란드도 EU 회원국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기 어려웠죠. 하서 한국은 러시아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유럽은 아니죠. 불공평하네요. 에크렉나 마크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시장이랑에 원래 그래. 순수하게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저는 아쉬웠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뒤진 게 아니었거든요. 지정학이 작용한 겁니다. 지리동맹, 유럽연대 이런 것들이 스웨덴 편을 들었죠. 안규백 한국 국방장관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9월 폴란드를 방문했었죠. 폴란드에 가보니 프랑스와의 잠수함 수주 경쟁이 심한 상황이었지만 폴란드 국방장관을 설득하고
우리 무기의 우수성을 설명해 프랑스에 넘어간 지형을 우리 쪽에 기울게 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발언이었죠. 한국 기업의 수주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프랑스도 한국도 아닌 스웨덴이 선택됐죠. 장관님이 잘못 판단하신 건가요? 마크가 이렇게 모두 쇼마이시. 아니야. 그때는 승산이 있었을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9월과 11월 사이에 뭔가 변했을까요? 아마 유럽 내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나토 차원의 압력도 있었을 수 있죠. 발트해 안보는 유럽 문제니까요. 아시아 국가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가 개입했다는 말씀이세요? 정치라기보다는 이 지정학이지. 저는 정확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방사는 단순 상업이 아니야. 안보와 직결되거든. 폴란드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카사말 한국화 무기는 훈련은 전환 가능합니다. 이미 34조 원어치를 샀죠. 육군은 한국 무기로 재무장했습니다. 하드원암 하지만 해군은 달랐습니다. 잠수함은 전략 무기입니다. 발트해 방어의 핵심이죠. 폴란드는 고민했을 겁니다. 발트해 방어를 아시아 기업에 맡겨도 될까? 유럽 동맹국과 협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토 통합 운용을 생각하면 스웨덴이 낫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결국 스웨덴을 선택했죠. 산에너리 합리적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억울하겠네요. 마크가 말해주시오 말말 그만큼 억울하지? 하지만 이해는 돼. 저는 지심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발트의 옆에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아마도 지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미리 있죠. 폴란드는 유럽에 있고요. 그 거리가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진 건 아닙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시시불 사스조원 관계가 있잖아. 그리고 장보고함도 가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도 군사 현대화를 계속할 겁니다. 해군 전력도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죠. 수상함도 필요하고 해상 초계기도 필요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도 강화해야 하고요. 수십조 원 규모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죠. 장보고함 무상 양도가 그 밑바탕이 될 겁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 수주 실패에도 약속을 지킨다. 장기 파트너로 삼을 만하다. 폴란드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기회밖에 안 하면 에나미스는 문화말이 옛날 줬노. 마크가 이러면 이크스터비리 물론이지. 방산 시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저는 다른 나라들도 생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독일 라인메탈 장갑차 도입을 부인했습니다. 한화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었죠.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과 독일이 결선에 올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폴란드 잠수함은 놓쳤지만 기회는 계속 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군요. 마크가 말해주시오 말말 그만큼 그래. 일단 한 번 실패가 끝이 아니야. 저는 영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분석을 찾았습니다. 아비짓 압싱이카르 애널리스트의 평가였죠. 폴란드가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 입찰에서 스웨덴을 선택했지만 한국의 장보고함 무상 인도 제안은 폴란드의 군사력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보고 무상 양도 계획은 폴란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폴란드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인정하고 있었죠.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르네이는 지정학이 작용했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마크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요. 시장 반응을 봐야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이야. 저는 글로벌 방산 시장 분석가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 무상 양도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죠.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혜급을 쓰면 장기 전략이다. 신뢰를 쌓는 투자다. 뒷다임은 향후회를 만드는 행동이다. 이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잠수함 시장 전망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폴란드 잠수함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4척의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이죠. 지금 3척을 스웨덴에서 사지만 추가 1척이 필요합니다. 그때 거는 한국의 기회가 올 수 있죠. 한국은 이미 폴란드 방산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현재까지 수출액은 130억, 1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34조 원이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펀이 많은가 싶어 물었습니다. 폴란드 반응을 지켜봐야지. 장보고함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저는 12월을 기다렸습니다. 장보고함이 공식 퇴역하고 폴란드로 넘어갈 시기였죠. 그때 폴란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메익스트라우 한국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게 이 전략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저는 한국 전략의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당위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신뢰를 쌓는 것이었죠. 14조 원 계약을 놓쳤지만 신뢰는 얻었습니다. 그 신뢰가 다음 기회를 만들 겁니다. 방산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전부가 아니게 됐어요. 관계가 더 중요해졌죠. 한국이 그걸 증명하는 중이네요. 마야, 야.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어. 루마니아,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는 수주 실패에도 약속을 지킨다. 후네월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 이런 평판이 쌓이는 겁니다. 야케 엔더라 쿠이센데 되게 다음 계약을 만들죠. 한국은 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 관계를 만들고 있었죠. 저는 다음 조사 주제를 정했습니다. 시장의 평가와 전문가 의견을 더 깊이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 검증해야 했죠.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장보고함 무상양도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통화한 사람은 영국 글로벌 데이터의 아비짓 압싱기카르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항공우주 및 방산 전문가죠. 제임스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레이크니브리아 소리원 데리 그가 많이 티셔미노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똑똑한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폴란드가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스웨덴을 선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보고함 무상 인도 제안은 폴란드의 군사력 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장보고함을 통해 승무원 훈련 체계를 재편하고 킬로급 잠수함에서 서방 잠수함 기술 표준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신형 잠수함이 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겠군요. 초리내는 정확히 말하면 결과적으로 폴란드 승무원은 신형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될 때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분석은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제가 한번 물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겁니다. 네, 확신하십니까? 네. 글로벌 데이터의 2025 기록 35년 세계 잠수함 시장 전망 데이터를 보면 폴란드 잠수함 시장 규모는 약 24억 달러입니다. 24억 달러입니다. 약 3조 5천억 원이죠. 폴란드는 오르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4척의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4척이요? 지금 3척만 계약했는데요. 맞서는 네이벤더 그는 추가 1척이 필요하죠. 거기에 무한 한국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폴란드 방산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함쇼 압싱이카르가 강조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현재까지 수출액은 130억, 14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130억, 140억 달러입니다. 약 19조 20조 원이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장보고 무상 양도 계획은 폴란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폴란드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방산 컨설턴트 리처드 에벗과 통화했습니다. 설디큰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이 리처드, 한국의 폴란드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적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보기 드문 접근이죠. 후어머이 키테머 이러니아나 머신 더 점에서요. 보통은 계약 실패하면 관계를 정리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한국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투자를 늘리고 있죠. 이건 장기 게임입니다. 에는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방산 시장은 신뢰가 전부입니다. 한번 신뢰를 얻으면 수십 년 관계가 이어지죠. 한국이 그걸 노리는 거군요. 초리내는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와 한국은 이미 20조 원 가까이 거래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더 커질까요? 당연합니다. 폴란드는 군사 현대화를 계속할 겁니다. 공군도 강화해야 하고 해군도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원의 마르트만 마리오르서 합니다. 수상함, 초계기, 미사일 방어 체계, 수십조 원 규모 사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노리는 거군요. 물론이죠. 이누님은 그리고 장보고와 무상 양도는 그 밑바탕이 됩니다. 리처드의 분석도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프랑스 방산 분석가 소피 듀랑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 유럽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리합니다. 유럽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데 한국은 신뢰로 문을 열고 있어요. 신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럽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오래됐고 관계가 복잡하죠. 스위스의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공급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장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유럽 국가들도 보고 있겠군요. 당연하죠.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 장갑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사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장갑차 도입을 부인했죠. 한화 레드백이 유력 후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겁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투자하는 거죠. 저는 아시아 시장도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 방산 전문가 제임스 탄과 통화했죠. 제임스, 아시아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시아 방산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롤모델이요? 네. 기술력뿐 아니라 전략도 배울 게 많죠. 제임스 탄 기철 스탄이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죠. 폴란드 사례가 영향을 미칩니까? 판초는 물론입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는 평판이 퍼지고 있어요. 저는 전 세계 시장 반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위 손실, 장기 이익, 이게 공통된 평가였죠. 마크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임스, 이건 마케팅이네요. 뭐가? 나이트는 장보고한 무상 양도 말이에요.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마케팅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이야. 한국이 투자한 비용은 얼마일까요? 드나세니너, 장보고함 한 척입니다. 퇴역 잠수함이니 시장 가치는 수억 원 정도죠. 하지만 얻는 가치는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평판입니다. 폴란드와의 관계 강화죠. 다른 나라들의 관심입니다. 다음 수십조 원 계약 기회죠.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영리한 투자죠. 저는 캐나다 사례도 조사했습니다.
캐나다는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결선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원팀으로 참여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어떻게 하는지요? 마샤, 약속을 지키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캐나다는 신중한 나라입니다. 잠수함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니까요. 공급자의 신뢰성이 중요하죠. 한국이 폴란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캐나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the site이 맞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과 행동으로 쌓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신뢰를 쌓고 그게 캐나다로 이어지고 루마니아로 퍼지고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는 겁니다. 다음 기회가 옵니다. 원행의 제가 시말만 메라소입니다. 폴란드에서도요. 시험 물론이죠. 이누님은 폴란드 군사 현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군사력을 계속 강화할 겁니다. 러시아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말이죠. 공군 전투기 추가 도입, 수상함 현대화,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회를 잡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미 34조 원 관계가 있고 신뢰가 쌓여 있고 장보고함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장 전망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이 그랬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독일은 1,000억 유로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했죠. 폴란드는 GDP 대비 4% 이상을 국방에 쓰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이 입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When I want to know what you do. 기술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 있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보고함이 그 증거네요. 마샤. 저는 12월을 기다렸습니다. 장보고함이 실제로 폴란드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그때 폴란드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약속 이행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이 정말 효과를 낼지 최종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치했습니다. 때는 언투놈. 한국은 장기 게임을 하고 있다. 신뢰에 투자하고 있다. 다음 기회를 만들고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죠. 계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요. 잠깐만요. 이게 한국식입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썼습니다. 당의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하는 것, 계약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것,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마크가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메이너버스 마지막 장, 네르든 에카넴. 결론이요. 한국의 선택이 만드는 미래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장보고함은 아직 폴란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12월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요. 한국의 이 선택이 정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신뢰가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마지막 장을 쓸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미래에 대해서요. 2024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진의 해군기지였죠. 저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보고함의 마지막 순간을 보러 온 겁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차갑고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한국 해군과 폴란드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인계식이었죠. 장보고함이 정식으로 폴란드로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어발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해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이 새로운 임무를 시작합니다. 폴란드 해군 제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설을 시작했죠.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죠. 폴란드 제독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보고함은 폴란드 해군에게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신뢰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을 통해 승조원을 훈련시키고 2030년 신형 잠수함 시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한국의 선택이 폴란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답사를 했습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이제 폴란드를 지킬 것입니다. 이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뢰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약서에 있는 것만 지키지 않습니다.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계 서류가 오갔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장보고함에 개항됐죠. 34년간 한국 해군기였던 함정이 폴란드 해군 소속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승조원들이 함정에 올랐습니다. 한국 승조원들이 안내했죠. 이 버튼이 주기관 시동입니다. 여기가 어뢰실 제어판이고요. 이렇게 잠항합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젊은 장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미야 분이 안투어실레브리 예레키나니 헤이하르 모아스 모밍가나기 제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34년 된 잠수함인데 이렇게 상태가 좋을 줄 몰랐어요. 한국이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느껴집니다. 모든 장비가 작동하고 청결하고 정비 기록도 완벽해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수주도 실패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게 나의 한국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죠. 저는 답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만나서 영광입니다. 인계식이 끝났습니다. 장보고함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한국 해군들이 격려를 했습니다. 34년을 함께한 전우를 보내는 마음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14조 원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 훨씬 논안에는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죠. 실소리, 선행신, 메스포메나세mer 미네라몬 방산 시장에서 신뢰만큼 비싼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건 우게라만요. 시간과 행동으로만 쌓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11월 26일 폴란드가 스웨덴을 선택했을 때부터요. 그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수주 실패에도 장보고함을 주는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장기 게임이었던 겁니다. 한 번의 계약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택한 거죠. 14조 원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다음 기회를 만들 겁니다. 마크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임스, 결론이 나왔습니까? 그땐 좀 그래. 한국은 옳았어? 옳았다고요? 서해크 캐나다 장보고함을 준 결정 말이야. 옳은 선택이었어. 그건 도대체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 방산 시장이 변하고 있어. 더 이상 가격과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그럼요? 내리 컨티물 신뢰가 결정하지. 장기 관계가 결정해.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34조 원 관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관계를 14조 원 실패로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보고함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폴란드는 기억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네라사입니다. 수주 실패에도 약속을 지킨 한국을요. 그게 다음 계약으로 이어지겠군요. 네, 물론이지. 폴란드는 앞으로도 군사 현대화를 계속할 겁니다. 수상함, 전투기, 미사일 방어, 수십조 원 규모 사업들이 줄을 서 있죠. 그때 폴란드는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요? 키노노나 약속을 지키는 한국이겠죠. 저는 더 큰 그림도 봤습니다. 폴란드뿐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봤거든요. 루마니아가 한국 장갑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결선에 올랐죠. 호주도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실러웨는 워는 내니 퍼집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나라에서 쌓은 신뢰가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거죠. 폴란드에서의 행동이 전 세계 평판이 됐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킨다. 장기 파트너로 삼을 만하다. 이런 평판이 다음 계약을 만들죠. 저는 30년 방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전략은 처음이었죠. 보통은 계약이 우선입니다. 계약 없으면 지원도 없죠. 서유나 냉정한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관계를 우선했죠. 신뢰를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 경제학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네라사입니다. 신뢰 경제학이요? 마크가 물었죠. 그땐 좀 그래. 신뢰에 투자하고 신뢰로 이익을 거두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시버이리디움 14조 원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신뢰가 30조 원, 50조 원, 100조 원 계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죠. 저는 한국 방산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술도 좋습니다. 가격도 경쟁력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쓸 겁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뭘요? 최종 보고서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쓸 거야. 한국은 방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계약보다 관계를 중시한다. 당이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한국식 방산 외교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세요. 뭔데? 남아있으면 다음 승리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폴란드 잠수함 계약은 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다음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뢰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보고함이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34년간 한국을 지킨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죠. 폴란드를 지키고 한국과 폴란드의 신뢰를 이어주는 교량이 되는 겁니다. 잠수함 한 척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뢰의 끝이야 상징이죠. 그 신뢰가 방산 시장의 규칙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전부가 아니게 됐죠.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신뢰가 가장 큰 무기가 됐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뢰가 무기가 되는 시대, 한국 장보고함 무상 양도 사례 분석.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14조 원 계약을 놓쳤습니다. 우한자들만 이제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주 실패에도 장보고함을 무상 양도했죠. 이는 방산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신뢰에 투자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신뢰가 다음 수십조 원 계약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방산 외교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이 아닌 관계로,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 신뢰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방산 시장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죠. 장보고함은 지금쯤 폴란드로 가는 중일 겁니다. 긴 항해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뢰가 무기가 되는 시대 말입니다. 흔한 한국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장보고함 한 척으로요. 34년간 한국을 지킨 그 잠수함이 이제 한국의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나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다음 승리는 이미 시작됐다고요. 폴란드 어딘가에서, 루마니아 어딘가에서, 캐나다 어딘가에서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나라는 약속을 지킨다. 신뢰할 수 있다. 우리의 파트너다.
슈리키션 그 기억이 다음 계약을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장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죠. 신뢰라는 무기로 말입니다. 신,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것도 지키는 나라, 파트너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 당위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신뢰를 택하는 나라, 그리고 그 선택으로 미래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국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신뢰가 왜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세상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했죠. 이 한국에게서 말입니다.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폴란드에서 연락 왔습니다. 디프렌트리 여러분. 장보고함이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반나너 빨랐네요. 그리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공식 감사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휴사프미르나 마크가 읽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통항어입니다. 신뢰리게가 쌓인 신전주. 그리고 이 신뢰가 다음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제임스,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크가 말했습니다. 뭘요? 한국에게서요.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야맘, 스레이네베케니엄, 계약만 보지 말고 관계를 봐야지. 단기 이익만 쫓지 말고 장기 신뢰를 쌓아야 하고요. 정권나 하면은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신뢰가 무기가 되는 시대를 사는 법을요. 그리고 그 무기로 미래를 만드는 법을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장보고함 한 척으로 말입니다.